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첫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 4페이지입니다. 자, 챕터 1, 자, 1장 자, 이렇게 돼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개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이 또 출제가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선 살펴보신 후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갑니다. 제 1장 개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개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 얘기예요. 뭐 개관 혹은 뭐 개요 혹은 기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리 관련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이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거고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인지 요 이야기를 이 개관에서는 해요. 이 개관에서는 통상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으로 보면 우리 설비 관리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7문제를 거의 다 맞추셔야 됩니다. 부담 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부담은 가지시면 안 되고요.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 맞추셔야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다 맞추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과 관련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주택관리사이지 않습니까? 주택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택을 관리하는 겁니다. 주택을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건 이제 어떻게, how, 방법이죠.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치 관리를 한다, 뭐 위탁 관리를 한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치나 위탁은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사람이죠. 누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 이제 법률적 표현은 요거죠. 관리, 주체.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법률적 의미의 이 관리 주체는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좀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 관리 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이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 구분이 안 가는 거는요, 이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구분을 잘 못해요.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누가 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관리 주체의 업무를 이렇게 이제 지휘하고 지휘하고 총괄하는 자가 지휘하고 총괄하는 자가 관리사무소장이 돼요.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가 총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인데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해당 부분에서 요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을 좀 더 설명한 후에 그 관계를 정립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무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건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대. 우리는 이제 300세대 이상 또 150세대 이상이지만 뭐 승강기가 있다든지 중앙집중식이라든지 뭐 기타 이렇게 법에서 정한 경우를 의무관리 대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는 그 관리사무소장은 반드시 그렇죠.
주택관리사여야 돼요. 주택관리사. 물론 이제 500세대 미만은 도가 주택관리사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곳에는 그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이니까 주택관리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 편에서는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다가 잘못하면 손해배상 어떻게 하고 또 뭐 일정 행정처분, 뭐 과태료나 벌금 또 어떻게 어떤 내용에서 받고 이런 내용까지 다 이 누가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문항수가 이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체적인 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셔야 될 내용들 이제 보셨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요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주택. 자, 주택. 예. 추상적으로 주택 사람이 사는 그 공간에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제 처음에 조금 이야기가 이제 많아질 수 있는데요.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실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같대더라, 뭐 혹은 그렇카더라, 뭐 카더라, 뭐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또 다른 곳에 전파하면서 소장은 이렇게 애매모호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공부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과 다르다면 그걸 무던히 고치려고 해야 돼요. 잘 안 고쳐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 뭐냐? 그럼 이제 정확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정확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법에 있어요. 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정확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해석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과 관련된 법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은 건축법에도 있고 당연히 주택법에도 있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분명히 실무라고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는데 이거 무슨 법 과목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동주택 관리 실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현행 법을 집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실무한다 그 얘기는 법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법에 없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법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실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실무 환경이 변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무가 변했으니까 개정된 내용이 잘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정되었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신상 이렇게 이제 부를 겁니다. 신상은 출제 1순위예요. 1순위.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법 얘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왜? 법을 집행하는 게 실무니까. 그죠? 그래서 실무 환경이 변했다라는 얘기는 법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 바뀐 법은 신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 주택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에 있고, 주택법이니까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택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건축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건축법에서는 외형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외형. 사람도 외형 가지고 구분하잖아요.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외형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겉에서 보고 이렇게 주택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 외형을 보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축법령상의 구분은 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 층짜리냐, 이제 건축물로 얘기하면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층과 면적을 가지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건축법 시행령 이제 별표에 나와 있는 용도 분류표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4개, 공동주택은 다시 또 4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뭐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또 공동주택은 5페이지에 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주력을 하셔야 돼요. 암기한다든지 또 뭐 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2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좀 이해를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자, 단독주택의 경우는 자, 머리 글자를 보면 단다다공 이렇게 분류가 되고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요건 단독주택, 다중주택 요건 하나 쓸게요. 다중주택. 그리고 요거는 다세대주택. 요거는 이제 공관이고요. 요거는 아파트. 요거는 연립주택. 요거는 이거 다 가구입니다. 예, 다세대가 아니고 이제 저도 이렇게 순간 이렇게 이제 혼동을 했잖아요. 요게 다세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주의를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이제 이건 기숙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이 층과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층과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봅니다. 그래서 몇 층짜리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하니까 구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다중주택의 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4페이지에 1단독주택의 나의 다중주택이 있고요. 거기에 반가로 3번 보시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층수는 3층 이하고 그렇죠. 면적은 연면적으로 330제곱미터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형에 따라 구분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주관식도 이때더라 뭐 써 넣으래더라.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웁니다. 일단 형광펜 그리고 별표 막 하면서 외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실무책을 약 20회독 정도 합니다. 뭐 더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요. 그 정도 하냐고요? 이걸 언제 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한 번 보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뭐 한 2달 걸려. 그러니까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고요. 요약 한 번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단거나 함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걸 좀 빼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아시는 내용을 빼고 모르는 내용만 정리해 놓으면 정말 얼마 안 되죠. 이자 집중을 막 할 때쯤 되면 뭐 계속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면 뭐 20회독은 뭐 충분히 합니다. 다 가능해요.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모른다 그래도 이걸 20번 보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정도 범위구나 하고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이제 공부는 이런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시면 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페이지에
다가구 주택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1번에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그죠? 이렇게 제가 좀 색깔을 달리 했을게요. 3계층 이하일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3층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3계층 이렇게 계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과 3계층은 어떠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층짜리다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그죠?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제 3층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층. 근데 이 건축물이 가령 이제 한 층이 더 있습니다. 한 층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층짜리가 이렇게 되는데 4층짜리가 이렇게 되죠. 4층짜리가 되는데 1층이 뭐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리고 주택의 용도로는 2, 3, 4층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몇 개층입니까? 2, 3, 4, 3개층이죠.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건축물이 몇 층짜리냐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만 아무튼 3개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요 앞에 보시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셨던 3층과 3계층의 차이를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층이면 그냥 용도를 보지 않는구나. 그냥 외형만 보고 하는구나. 3계층 하게 되면 용도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이야기할 때도 다중주택은 3층 이하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이 계층이라고 하는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도 그 용도것만 더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계동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냐? 66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3층 용도를 묻지 않으니까 그냥 바닥 면적 합계 다 더해라. 그 얘기고요. 요거는 주택의 용도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만 더해라. 그 얘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더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얘기로 자, 다중주택은 연면적 22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틀렸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면 반은 맞다 그래요. 연면적이에요.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에요. 다르지요. 그럼 이런 건 암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다가구는 용도를 보기 때문에 그 용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 안 간 부분을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시면 지금 뭐 660, 330 암기하시면 이게 평생 갈 것 같죠? 내일 시험 보러 가는 여러분들은 단기 기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장기 기억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턱을 넘으면서 다 잊어 잡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바닥면적 합계가 나오는지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우리 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공동주택에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그죠? 요 다세대 주택은요, 요 면적이 이 다가구와 같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면 똑같으니까 이 층수에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그 층수가 4계층 이하일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비교를 해볼게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층수가 같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계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연립과 다세대가 구분이 안 돼요. 면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면적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이거하고 구분을 하려면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개념이 있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상과 이하라고 할 땐 제 숫자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660 이하 그러면 660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초과 미만은 제 숫자가 포함이 안 되죠. 660 초과 그러면 660 뭐 자연수로 얘기하면 661부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 숫자를 포함하고 제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유사한 것 중에 이제 또는 및 이런 개념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는은 이렇게 두 개 다, 밋은 이제 두 개에서 교집합되는 부분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우리 이제 주택법상 주택 정의하면서 요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주택관리 실무 시험은요, 뭐 국어 시험 같기도 하고 산수 시험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개념,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이런 개념도 정확히 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계층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머지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5계층짜리가 없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면적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법령에서는 이렇게 주택으로 5계층만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규모와 관계없이 아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두 가지를 더 볼 겁니다. 두 가지를. 요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볼 텐데, 하나는요,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1층 층수 포함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중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층 층수 포함 여부, 1층 층수. 아까 잠깐 보셨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외형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몇 층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짜리네요. 그죠? 5층짜리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 이렇게 2, 3, 4, 5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 1층을 애매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나 보니까 요만큼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얘가 층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얘가 만약에 층에 포함이 되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계층이 되죠. 5계층부터는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층이 포함이 안 되면 4계층이 됩니다. 4계층은 연립주택이잖아요. 규모가 크면. 그죠? 그러니까 연립이냐 아파트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교통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1층 층수 포함 여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2번 공동주택 해놓고요. 거기 보시면 뭐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가목이나 나목, 나목은 아파트 연립이에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층수를 산정할 때는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와, 이런 얘기 나와. 좀 복잡한 듯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단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지금 아파트냐 연립이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니까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기준을 세울 때 이렇게 한대요.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예, 여러분들 그 5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감옥이나 남홍 산정할 때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죠?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다 개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피로티 구조로 하죠. 이런 경우라면 층수에서 배제시켜라 그 얘기고, 다세대 주택, 지금 보셨던 다세대 주택은 1층에 2분의 1 이상을 마찬가지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기도 층에서 빠집니다. 1층에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에 빠진다. 또 1층에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하여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에 빠진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 이 내용이 길어지고 잘 머리에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적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써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혹은 객관식으로 봤을 때 고를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죠. 아파트와 연립은 1층 전부 어찌됐건 다세대주택은 1층에 2분의 1 이상 주택 외용도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아파트와 연립과 다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용도를 봤어요. 그죠? 왜? 3계층 이하였으니까.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그럼 1층에 그 층수 포함 여부 기준은 어떠냐? 이름도 비슷한 다세대 주택하고 기준이 같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연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은 1층 전부, 다세대와 다가구는 1층에 2분의 1 이상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거든요. 이제 문제 구성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층 층수 포함 여부 그 기준이 지금 보신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아파트냐 연립이냐 가지고 지금 막 싸웠잖아요. 그럴 때 이 기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층수 포함 여부를 정하나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얘는 공동주택이고 얘는 단독주택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해석 차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공동주택이 맞죠? 그런데 얘는 공동주택인데 얘는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지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고 얘는 이렇게도 하니까 이런 구분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기 지문 같은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액면 책에 있는 내용도 공부하기가 힘든데 여기까지 추정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이해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와 선생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책에는 없지만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은 책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얘기였지? 그럼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낼게요. 다중주택. 그러면 다중주택은 1층 층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 1층 전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1층 2분의 1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책이 없는데 1층 전부인가? 이거 1층 2분의 1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중주택의 기준은 어떻다? 기준은 없다. 없어도 돼요? 예, 없어도 됩니다. 자, 이쪽 보시면 다중주택은 왜 1층 층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도 되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층 할 때는 이게 용도기 때문에 1층 용도에 대한 궁금증, 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다중주택은 용도를 처음부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1층이 주차장으로 쓰든 2분의 1을 쓰든 전부를 쓰든 뭘 쓰든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기 때문에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1층 층수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중주택은 뭐 2분의 1, 다중주택은 1층 전부, 이런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1층 층수 포함 여부가 이제 중요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단독 연립,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또 다중주택은 아예 그럴 필요성도 없고, 이런 내용 끝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공부 시간이 아무리 길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부량입니다. 공부량.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똑같이 이 용도 분류표를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분은 그 마지막에 단독 공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다중주택은 1층 층수 포함 여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중3 66 뭐 이렇게 숫자를 또 막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숫자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 바꿔놓으면 난리 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한 20번 보고 가면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건 아니고 철저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용도 분류표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요 기숙사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또 심화된 과정에서 책의 내용은 없지만 이해를 해서 문제의 변형까지 이제 살펴보셨다면, 요 기숙사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여기 요 신상, 신상입니다. 신상, 기숙사. 개정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됐다. 이걸 이제 신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항상 요 개정된 부분, 이 신상은 정확히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암기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숙사는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좀 살펴볼 텐데, 개정 전에는요, 여러분 기숙사,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마 기숙사 그럼 개정 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기숙사 가면 기숙사 방에 들어가잖아요. 몇 호실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막 그 뭐 요리하고 밥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숙사 들어가서 막 밥하고 해요? 해요? 안 하죠, 그죠? 기숙사 공부하고 자잖아요, 그냥, 그죠? 그죠? 이거 공동 취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별 취사. 개별 취사가 안 되죠. 개별 취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100% 뭐라고요? 공동 취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개정 전에가 이랬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는 공동 취사가 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갈까요? 이제는 개별 취사가 가능합니다. 취사가 가능해요. 바꿔 얘기하면 공동 취사가 100%가 아니고 50% 이상만 되면 이제 기숙사를 보겠다. 그러니까 개별 취사를 이제 5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50%부터는 공동치사하면 기숙사니까 개별치사가 49%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는 기숙사에 개별취사 가능한 방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야, 우리 방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 브루스타 이런 거 말고 딱 그러면 이제 닥트 같은 게 물도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제 기숙사가 럭셔리해집니다. 요런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런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물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100%가 50%로 바뀌었다. 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요 의미가 이제는 개별치사가 가능해지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령, 이제 우리 이제 전체 중에서 건축법령상의 주택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떤 이제 그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이 뭐죠? 이 법령, 요 법령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 실무는. 그리고 또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실 때 숫자보다는 그 비슷한 표현들, 이 층이냐 계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도 있게 접근하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부 내용을 탈탈탈탈 털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는 OX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미리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면 신상으로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간만 길다고 이게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아니죠. 양이 좋아야 돼요. 공부 순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실 땐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심화된 부분까지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이제 주택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택법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